설치 기준 및 중요성 설명 보고서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공원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작은 공원들이 한국 도시정책 안에서 왜 이렇게 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이나 도시 환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냥 작은 녹지공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왜 하필 소공원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딱 정의하고 또 설치 기준에는 특별히 유연성을 줬을까요? 그리고 공원 안에 시설물 짓는 비율은 왜 또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걸까요? 이런 작은 공간들에 담긴 도시계획의 큰 그림, 또 법적인 장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공원을 둘러싼 더 큰 법적인 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도시공원 정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보통 줄여서 공원녹지법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 확보, 또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원녹지법이 법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에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 이건 국토교통부령인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가의 큰 정책 방향부터 아주 작은 개별 공원의 관리 기준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법이 공원 녹지를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이런 편의시설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요. 도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기반시설이요? 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딱 부여하고 있고요. 법에서 기반시설로 본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럼 용어 정리가 하나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에 공원 녹지라는 말도 있고 또 오늘 저희가 집중할 도시공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공원 녹지는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법적으로 지정된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반적인 녹지, 산책로, 심지어 유원지나 저수지까지 포함해서요. 도시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다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그럼 도시공원은요? 반면에 도시공원은 이 넓은 범위 중에서 특별히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죠. 이 법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아주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서 여기는 공원이다 라고 딱 결정된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부여받은 공원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하, 법적 지위가 있는 공원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도시공원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공원을 만드는 게 그냥 나무 몇 그루 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 또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아주 큰 틀 안에서 결정되는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거나 학교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 네,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지자체나 개인이 함부로 그 용도를 바꾸거나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도시의 귀중한 녹지 자산을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죠. 도시의 핵심 자산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확실히 그냥 비어있는 땅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소공원으로 좀 더 초점을 좁혀보죠. 법에서는 소공원을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자체에서 뭔가 좀 한국적인 맥락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고밀도로 빠르게 성장해온 우리 도시들의 현실과 좀 관련이 깊어 보여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 속에서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나온 현실적인 대안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소규모 토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투리 땅을 활용한다는 개념이 소공원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예요. 자투리 땅이요? 네. 예를 들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좀 애매하게 남은 공간이라든지 택지 개발하고 나서 남은 모양이 좀 이상한 땅들 있잖아요. 아니면 예전에는 다른 용도로 썼는데 이제는 기능이 좀 없어진 작은 국공유지 같은 곳들. 이렇게 좀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던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공공의 녹색 자산, 즉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바꾸는 전략인 거죠. 아, 그냥 녹지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도시 재생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녹지를 늘리는 걸 넘어서요.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버려졌던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일종의 도시 재생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대규모 토지 수용처럼 어려운 과정 없이도 도시 전체의 녹지 총량을 늘리고 또 시민들이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녹색 공간을 훨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아주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해법인 셈이죠. 법적으로 소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함께 생활권 공원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도시 전체 차원의 큰 이야기보다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 반경 안에서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공원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원이죠. 자, 이제 소공원의 법적 특징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설치 기준의 유연성인데요. 자료를 보면 소공원은 설치 장소에 관한 설치 기준, 유치거리,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공원들이랑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파격적이죠. 예를 들어 근린공원은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또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소공원은 그런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네. 이 유연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고도로 개발된 도심지를 떠올려 보면 답이 좀 나옵니다. 아, 그쵸. 땅 찾기가 어렵죠. 네. 그런 곳에서 교과서적인 기준에 딱 맞는 네모 반듯하고 충분히 큰 공원 부지를 확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바로 이 법적인 예외, 즉 유연성 덕분에 도시 계획가나 지자체가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는 도저히 공원으로 쓸 수 없었던 그런 땅들, 예를 들면 건물 틈새의 아주 작은 공간, 이 용도가 폐기된 조그만한 땅, 심지어 모양이 막 불규칙한 자투리 땅까지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생겨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소공원이 마치 모세혈관처럼 도시 곳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삭막한 도시에 녹색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고밀도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법적 설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데나 그냥 마구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당연히 효율성이나 안전성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지침 같은 걸 보면요. 소공원으로 적합한 부지, 또 부적합한 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주민들이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근처에 다른 공원이 좀 부족한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별다른 춘 공사 없이 비교적 쉽게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빈 땅, 즉 나대지 같은 곳이 좋은 입지로 꼽히죠. 그럼 부적합한 곳은요? 반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거나 급경사지처럼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곳 또는 너무 외진 곳 같은 데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실용적인 기준들이 함께 고려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연성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랑 만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바로 주민 참여 부분인데요. 법적으로도 생활권 공원 계획 세울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법조항이 시행령 제18조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이 특정 지역의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요. 해당 지자체장이 공원 조성 계획의 변경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와, 500명 이상이 요청하면 검토를 해야 하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지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국가는 소공원이라는 설치 기준이 유연해서 어디에나 적용하기 좋은 법적 도구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 동네에 이런 자투리 땅이 있는데 여기에 소공원 만들어주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까지 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양방향인 거죠.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좀 눈살 찌푸렸던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냥 방치된 공터 같은 곳을 직접 지목해서 이곳을 소공원 제도로 활용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공공자산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하향식,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도시계획을 보완하는 아주 강력한 상향식,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녹지조성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모델이죠. 주민 주도형 도시 변화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소공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조항, 어쩌면 소공원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규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면적의 비율 제한입니다.
시행규칙의 별표 4를 보면 소공원의 경우 공원시설 부지 면적이 해당 공원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아뒀어요. 네, 20%죠. 이 말은 곧 공원 면적의 최소 80%는 반드시 녹지, 나무, 흙, 물 같은 이런 자연적인 요소를 채워줘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무 규정인 거죠. 맞습니다. 이 20% 제한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법에서 말하는 공원시설이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도로, 광장 같은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조경시설이라고 하면 파고라나 벤치 같은 것들, 그리고 놀이시설, 운동시설, 화장실이나 매점 같은 편익시설, 또 공원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시설까지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설치되는 다양한 인공적인 구조물을 포괄적으로 공원시설이라고 정의합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일반적으로 공원에는 도로가든지 광장, 관리시설 같은 게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소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의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아, 필수가 아니군요. 네. 이는 소공원이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녹지 공간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인지 다른 공원 유형들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더라고요. 제공해주신 자료표 1에 그 비교가 잘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 공원은 놀이기구 같은 필수 시설이 많으니까 최대 60%까지 시설 설치가 허용되고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근린공원은 40%, 운동시설이 중심인 체육공원은 50%까지 시설 면적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소공원은 딱 20%로 묶여있죠? 네, 굉장히 낮은 수치죠. 묘지공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위한 공원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원 유형별로 시설 면적 기준을 다르게 설정한 게 이게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깊은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아시다시피 도시의 땅은 굉장히 희소하고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카페라든지 주차장, 상업시설, 심지어는 좀 과도한 운동시설 같은 수익성이나 편의성 위주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압력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늘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유혹이 있겠죠. 만약 소공원에 이 20%라는 엄격한 법적 상한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공원이라는 이름만 남고 실제로는 각종 편의시설이나 포장된 광장으로 가득 차버려서 본래 녹지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위락시설이나 그냥 작은 광장처럼 변질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아, 공원인데 공원이 아니게 되는? 바로 그거죠. 이 20% 제한 규정은 이런 프로그램 장식, 그러니까 본래 목적과 다른 기능의 시설들이 슬금슬금 공원 공간을 점령해 들어오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 가드레일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소공원은 단단한 포장이나 인공 구조물, 즉 하드스케이프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부드러운 흙과 식물 같은 자연 요소, 소프트스케이프가 지배적인 공간이어야 함을 강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규제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조항은 단순히 소공원의 외형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위 면적당 환경적, 생태적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소공원의 핵심 기능을 법전에 명문화한 아주 수준 높은 정책적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라는 숫자에 그런 깊은 의미와 기능이 담겨 있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법적 장치와 규제들이 실제로 우리 삶과 도시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 다층적인 중요성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 공동체적 기능부터 살펴볼까요? 네, 소공원은 특히 고밀도 주거 환경에서 부족하기 쉬운 마당이나 외부 공유 공간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잠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그런 비공식적인 커뮤니티 거점이 되는 거죠. 아,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 어르신들, 유모차 끌고 나와 잠시 쉬는 부모님들, 퇴근길에 잠시 들러서 숨을 고르는 직장인들,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동네 문제 공간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로 소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인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환경 생태적인 기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20% 시설 면적 제한, 즉 최소 80%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법적 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과이겠죠. 정확합니다.
있습니다. 그 법적 원인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환경적 효과들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기후 변화 적응 능력을 높여줍니다. 나무 그늘은 여름철 도시 온도를 직접적으로 낮추어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이게 또 냉방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죠. 또 빽빽한 건물들 사이에서 생기는 강한 빌딩풍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고요. 아, 바람길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군요. 네. 둘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소공원의 나무와 풀들이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같은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을 흡착하고 흡수하는 말 그대로 자연의 녹색 필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셋째, 건강한 물순환 체계에 도움을 줍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 표면과는 달리 소공원의 투수성 높은 흙과 식생은 빗물을 땅속으로 흡수시키고 저장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이게 도시 홍수를 예방하고 지하수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도 있나요? 네, 넷째, 도시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소공원은 새나 나비, 벌 같은 작은 생물들에게 도심 속에서 아주 귀중한 서식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작은 생태 오아시스 역할을 해요. 이런 작은 녹지점들이 도시 전체에 점점이 흩어져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더 큰 녹지들 사이를 연결하는 생태적 디딤돌, 스태핑 스톤으로서 도심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소공원의 역할이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아로니 비전과 연계해서 소공원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벤치라던가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이건 소공원이 단순히 녹지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공간을 넘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시설 면적 20% 이하 제한, 이게 원인이 되어서 최소 80% 이상의 녹지 및 자연지반 확보를 강제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도시 열섬 완화, 공기 정화, 물순환 개선, 생물 다양성 증진 같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환경 생태적 편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아, 법조항이 직접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한국의 공원 녹지법 체계가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를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규와 수치를 통해서 도시 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고 향상시키려는 아주 정교하고 의도적인 정책 도구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경제적 그리고 미학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잘 관리되고 가꾸어진 녹지 공간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른바 녹색 프리미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죠. 그리고 쾌적한 환경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머물게 함으로써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미학적으로는 삭막하고 단조로운 회색빛 도시 경관에 다채로운 색감과 생기를 불어넣고 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맞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죠. 오늘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보니 한국의 소공원은 단순히 면적이 작은 공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밀도 도시 환경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고안된 법적 도구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치 장소와 규모에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해서 도심 곳곳에 녹색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일단 조성된 공간의 녹지기널 보존, 즉 시설 면적 20%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의 그 결합이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공원 제도는 어찌 보면 토지 이용 규제, 도시계획, 사회복지, 환경지속 가능성,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라는 이런 다양한 정책 목표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통합적인 도시관리 모델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설치 기준의 유연성, 그리고 20% 시설 면적 상한이라는 강력한 규제, 또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 이 세 가지 요소의 시너지 효과가 한국형 소공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에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여러분 주변의 작은 공원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곳이 이런 치밀한 법적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시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공간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자료 너머의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기후변화의 위협이 더욱 거세지고 도시의 고밀화 압력이 계속 커져만 가는 미래사회에서 법적으로 그 정체성, 즉 녹지 중심성을 강력하게 보호받는 이 소공원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이라는 현재의 역할을 넘어서서 평상시에는 공원이지만 비상시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대피소나 구호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빗물 저장 및 정화 시스템을 갖춘 지역 맞춤형 물관리 허브가 되는 등 더욱 능동적이고 다기능적인 도시 인프라로 설계될 수는 없을까요? 도시의 모든 평방미터의 가치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